기록하겠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요걸 잘 인지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야기 안 할 건데, 예. 소음이 없는 사측공학원에서 참여하기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김성현 씨 케이스입니다. 김성현 씨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뭐 제 시간에 참가하기도 마찬가지고 늦게 오셨죠. 그러니까 요걸 잘 지키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야기한 거고요. 오케이, 질문. 방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혹시 뭐 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예, 교수님 그 질문 드릴 게 한 두 음,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음. 일단 아까 그 일단 한 가지만 말씀하신 하세요. 그 예, 다음에, 그 그냥 다음 두 번째 하세요. 한 가지, 첫 번째 그 거.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아까 앞서 하셨던 것 중에 그 평균 소득하고 중위 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의 어떤 정확한 정의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예. 네, 질문 평균 드릴 수 있을까요? 소득은 모든 사람들의 그 소득을 다 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 수로 나눠주는 게 우리 평균이죠. 예, 예, 음.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전체 평균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아까 분포를 보니까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잖아. 그 말이 예, 뭐냐면 예. 극단적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소수지만 있다라는 소리죠. 중간 또는 중위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을 나열해 가지고 맨 가운데를 딱 끊는 거죠. 그걸 중위소득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질문을 할 때 저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하고 거기서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답변하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을 막 여러 개를 하잖아. 그러면 이미 이 듣는 사람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 못 해. 오케이.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음. 어쨌든 어떤 통계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있어서 초고령 사회가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뭐 128세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하면은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아까 그 유튜브 영상 보여주셨던 것 중에 어떤 일과 어떤 그런 취미 이런 예, 예. 삼박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예.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를 보더라도 어떤 정년퇴임이라던가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 부조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어떤 아마 내 교수님의 생각에 생각이 김현석 궁금합니다. 교수가 지금 충분한 소득을 버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은퇴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소득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현석 교수 같은 경우에 책도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것도 일이겠죠. 그죠? 오케이, 좋아요. 또 다른 사람. 그 교수님께서 이제 보통 이제 일하는 그 60살에 정년퇴직이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둔다고 하셨는데 음. 이게 고령화로 이제 접어들면서 이렇게 정년퇴직하는 나이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하는 나이가 늘긴 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원래 뭐 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정년퇴직 나이가 60세였는데 그 62세로 하고 지금 65세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늘긴 늘어요. 근데 그러면 그래봐야 지난 20년 동안에 60세에서 지금 5세 늘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몇 세로 늘어나겠어요? 아무리 늘어봐야 5년 7세 정도. 이지 네. 않겠어요? 네. 그죠?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이 사는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128세까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정년 나이는 늘더라도 천천히 늘어날 거고 그 이후에도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김현수 교수의 주장인 거지.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저 질문 있습니다. 음, 그 이제 고령층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그 실버 산업도 계속 집중해서 그게 각광받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음. 지금 이제
그 뭐냐, 저 의사 파업이 지금 현재 이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소아과의 레지던트를 아무도 지원 안 하는 거야. 응. 그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우리 사촌 누나가 72세인데 여전히 병원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소아과 과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 뭐예요? 고령화 돼가 소아과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아과에 레지던트를 해봐야 이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뿐이지 개업을 하면 개업해가지고 성공을 못 한대요. 그죠? 예. 근데 최근에 각 병원에 지금 뭐가 생기고 있냐면 노인과가 생기고 있거든. 그래서 노인과는 엄청 장사가 잘 되고 있어, 지금. 예. 그러니까 병원을 이야기하면 그런 거고, 뭐, 실버 사람이 엄청 잘 되겠죠. 예. 오케이, 좋아요. 우리 앞에서 했던 이야기에서 그 키 테이크어웨이가 뭔 것 같아요?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다. 뭐 그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과 행복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돈이 행복의 상당 부분을 함으로 그래서 그 돈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어디가 연봉이 많은가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죠? 그렇지만 그보다 지금 앞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 지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이야기가 있잖아 없어요? 노후 이준 씨 대비를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지금 했던 이야기 중에. 아, 그 이제 노후 대비를 조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오케이. 이엽 씨는? 어, 어쨌든 나이가 늘어감에 따라서 오랫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비교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앞에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 생각에는 98년생이 128세까지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100세까지 살 거라고 지금 우리 학생들은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건데 그게 오판이라는 거지. 그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냐면 신체의 내용 연수가 70년밖에 안 돼. 그런데 60년을 더 써야 돼. 물건을. 그럼 물건을 어떻게 써야겠어? 곱게 써야 된다니까. 예. 제가 지금 57세인데 이미 제가 성인병이 생겼어. 그래가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어. 현재. 어. 뭐 채소 이런 거나 불떼기나 먹고 살아야 돼. 지금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젊을 때 좀 고기 약간 덜 먹고 그냥 인스턴트 식품 약간 덜 먹었으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도 뭐 좀 줄이긴 줄였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에 아주 중요한 낙이 날아가 버렸다니까. 이미. 한 인생 갔어, 이미 나는. 그러니까 그게 60세 이후에 그 사람이 준비하면 되는 거면 지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는 뭐냐면 지금부터 뭘 하지 않으면 그 데미지가 제 나이 때쯤에 올 거라니까. 그리고 90이 되면 정말 후회하실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돈의 문제도 아주 심각하고요, 지금. 건강의 문제도 아주 심각하고요. 친구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거예요. 이 친구들하고, 지금 만나는 이 친구들하고 앞으로 100년 더 가야 되는 친구야. 라고 생각했을 때 친구 대하는 거하고, 얘들하고 한 10년만, 뭐 5년만 이용하고 나면 얘들은 별 필요 없는 애들이야. 할 때하고 그 친구로 대하는 게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좋아요. 여하튼, 이제 오늘의 토픽은 뭐냐면 연봉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금융학부니까 금융권의 연봉은 어떤가 하는 게 지금 그 다음 질문이네. 그죠? 예. 금융권 취업을 원하는 이유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지금 제목이 이런 거네. 금융권 입사 희망 이유 연봉 제친 이것은 이렇게 적혀가지고 이 금융권이 선도 기업의 이미지가 있고요. 예. 그래서 금융권에 가면 장가를 잘 간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예쁜 마누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건 같아. 그지? 예. 그 다음에 내가 금융권에 있으면 내가 자부심이 있대. 내가 어느 금융권에 있으면 자부심이 있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은가 모르겠네. 금융권에 취업하면 성장 개발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있대. 진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예. 만족스러운 급여와 공평한 보상? 아, 이게 4위네, 4위. 예. 우수한 복리후생? 뭐, 말 되는 것 같고. 이 답이 좀 이상해, 나는. 예. 뭐, 나는 이건 같은데. 만족스러운 급여와 공평한 보상이 1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안정이 아까 앞에 나와가지고 고용 안정이 진짜 그런가라는 걸 체크해 보면 대기업이 대략 50대 퇴직을 하는데 금융권은 40대 퇴직하니까 고용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은 정년퇴직 나이가 지금 현재 50, 우리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짧아요. 앞에 이야기했던 거는 공공기관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냥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50대에 잘리네. 예. 50대에 잘리고 130세까지 살아야 돼. 그죠? 예. 은행은 보니까 더 빠른 것 같은데. 이미. 은행은 좀 약간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은행조차도 더 빠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고용 안정 없습니다. 금융권에. 그죠? 복리후생, 어, 이제,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육아휴직 비율인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남자의 육아휴직 비율이죠. 그죠? 여자는 당연히 육아휴직을 해야 될 거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대기업이면 그래도 한 반 이상이지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근데 이 300명 미만이면, 그러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가야 되겠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리후생. 그죠? 예. 어, 그 은행별로 출산 육아휴직 직원 비율을 보니까, 생각보다 그럼 높지는 않네요. 지금. 생각보다 별로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여직원 중에 육아휴직하는 비율이 20%,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 그렇고 농협은 확 떨어져 버리고 우리은행은 17%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예. 그래도 아마 이 저 금융기관이 복리후생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예. 특히 여성 측면에서 훨씬 나을 겁니다. 예. 은행에서 남녀 차별을 만약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은행의 직원의 성 구성 비율을 보면 남자가 반이고 여자가 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남녀 차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을 차별하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그 반이 가만히 있겠어? 가령 반들이 전부 다 파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방금 은행은 남녀 차별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에서 이 저 시사점은 뭐죠? 남학생들은 은행을 가면 좋다 안 좋다? 여학생들은 은행을 가면 좋다 안 좋다? 남학생들은 은행 가면 좋다 나쁘다? 아니 뭐 단순한 답이고 틀려도 되니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답을 하면 되잖아. 좋은 것 어떻게 돼? 같습니다. 은행 가면 좋아 나빠? 좋은 것 같습니다. 나쁘다는 거야. 눈치가 그래 없는 거야 지금 이협 씨가. 봐봐. 남녀 차별이라는 거는 뭐예요? 남자한테 훨씬 잘해주고 여자한테 못해주는 거 아니야? 그죠? 여자가 반이 있어가지고 남녀 차별을 못해. 그러니까 여자는 가면 좋잖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야? 남자는 차별적인 우위를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가면 안 되는 거야. 이해 안 가요? 지금 제 말이? 이해 가죠? 예.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은행 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뭐냐면 남녀 차별이 심한 곳에 가야 돼요. 일반 기업이 남녀 차별이 더 심해요. 그럼 일반 기업에 가는 게 은행 가는 것보다 남학생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이 학생들은 뭐예요? 반대로. 남녀 차별이 심한 데는 가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은행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뭐냐면 직원 주택자금 특별 대출하는 게 있어요. 저리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줘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되면
언젠가는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보니까 자기 집을 장만하는 게 굉장히 난망한 일이었는데 은행 직원은 은행 퇴직할 때는 집이 한 채씩은 다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뭐 우수한 복리후생은 예스인 것 같아요. 예. 자, 이 연봉이 어디가 어떤 업종이 높으냐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왼쪽 그림 보니까 1위가 어디예요? 금융보험이에요. 그죠? 8,713만 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그 소득 연봉 분포하고 비교하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죠.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거죠.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5% 안에 들어가는, 10%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도 보니까 1위가 금융, 2위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7,600만 원, 7,1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에 들어가는 거네요. 상위 1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금융학부는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금융학부에 들어와서 만약 금융기관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금융기관 취업률이 100%이라면, 그러면 금융학부의 입학 성적은 훨씬 높아야 되는 거지. 서울대 경영학부보다 높아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서울대 경영학부에서도 금융기관에 100% 들어가는 건 뭐 알거든. 떨어진 애들 많거든. 그지?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학부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숭실대 금융학부 성적이 경영학부 성적보다 현저히 높아요. 입학 성적이. 아니잖아. 그지?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이 학생들이 바보들인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금융학부인데 그걸 모르고 이 흙 속에 진주가 묻혀 있는 그던가 아니면 뭐예요? 금융학부를 졸업했다고 해서 전부 다 금융에 갈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후자가 좀 더 높은 가능성인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금융학부 졸업한다고 금융학 간다고 그냥 믿고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어, 금융이 얼마나 괜찮으냐 해서 뭐 또 다른 사진은 이런 사진이네요. 뭐냐면 이 탑 금융업을 맹추하는 IT예요. IT 월급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평균 연봉은 20% 차이 나요. 지금 금융에 비해서. 신입사원 초봉은 13% 차이 나요. 이게 많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여전히 1위는 어디라고요? 음. 금융이라는 거죠. 그죠? 예. 금융의 이 9천이면 아까 상위 5% 안에였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다시 하자고. 숭실대 금융학부의 수능 100분위는 입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알아야겠지. 그죠? 예. 그 2010년도에 이 숭실대 경영대의 입결이 수능으로 상위 10%였고 IT가 20%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경영대가 20%고 IT가 10%예요. 그죠? 예, 지금 여러분들 중에 수능 100분위가 뭐 한 20%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 15% 되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금융기관의 연봉은 대략 보니까 소득 분위에서 본다면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는 거야? 거의 한 10%, 9천이면 6%, 상위 6% 10%잖아. 정도 되가 10% 안쪽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여러분의 수능 100분위가 20%인데 상위 10%의 직장에 들어간다는 건 뭐 어떤 거예요? 원래 수능만 가지고 사람 뽑는다면 못 들어갈 회사인 거지. 그죠? 뭔가 4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나를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위에 있는 10%에 있는 그 대학에 있는 애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나는 못 들어가는 게 맞잖아. 그냥 현 수준 유지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대학의 걔들은 놀고 있어, 4년 동안. 속강만 빨고 있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조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있겠죠. 걔들은 어느 과를 간 거야? 경영학과를 간 거야. 그러니까 4년 내내
경영에 대해서 뭔가를 배웠는데 우리는 어느 과에 온 거야? 금융학부에 온 거야. 그래서 금융만 팠잖아. 그러니까 금융의 지식 측면에서는 걔들 따라잡을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 걔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지만 금융기관에 사람을 뽑을 때 그냥 얘가 금융 지식이 많다는 걸로 뽑으면 그냥 금융 시험 쳐가지고 1등부터 꼴 해가지고 딱 해가 사람 뽑으면 되잖아. 그렇게 뽑아 지금 금융기관이 아니잖아. 예. 그 말은 뭐냐면 뭐 그 말고 다른 매력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른 매력도가 내가 걔보다 더 나은 게 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어떤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금융기관에 가려고 생각하신다면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주장은. 2020년 연봉순위에서 18등이 금융관리자고요. 그다음 38등이 보험관리자고 42등이 자산운용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학생 이 초등학생, 고등학생으로 보면 중학생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에는 어 여기에 경영 경제 관련 전문직이 이제 있네요. 상위에 랭크 되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저학년 때는 세상 물정 모르고 뭐 운동선수, 뭐 교사 이런 거 생각하다가 이제 점점점 하고 그다음 연봉순위 이렇다라는 거죠. 그죠? 연명수 상위를 보니까 성형외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 정신과 의사, 안과 의사, 비뇨기과, 산부인과, 내과. 이니까 사람들이 1등 하는 애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등 하는 애들은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1등 하는 애들은 뭐예요? 성형외과를 가는 거죠. 내과, 외과에 안 가는 거죠. 외과 있나? 외과 어디 있노? 아, 소아과 22. 외과 어디 있노? 외과. 외과가 안 보이는데. 아, 여하튼. 그러니까 외과 안 가죠. 흉부외과 이런 데 안 가는 거죠. 그 2019년에 이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금융기업 탑10을 이야기했는데 1위가 국민은행, 2위가 IBK, 3위가 우리은행, 4위가 신한은행, 4위가 삼성생명, 그다음에 6위가 삼성증권, 그다음에 7위가 NH 뭐시기지? NH 농협은행, 그다음에 8위가 삼성화재, 그다음에 9위가 KB 하나은행, 그다음에 10위가 하나생명이고요. 금융권 취업 선호도 탑10으로 뭐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국민은행, IBK, 농협,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하나은행, SJL은행, 뭐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이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지. 제가 이 순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대학생들은 30년 후는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30년 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30년 후에 그 시점이 뭐 어떤 시점이냐면 여러분이 이미 잘려 있거나 아니면 잘릴 위기에 있을 상태일 거거든요. 그때 이 회사들이 잘 되고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지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회사 중에 30년 후에 제 눈에 안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은행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 마지막으로 망한다면 아마 신한은행이 망할 것 같고 얘들은 먼저 망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삼성생명은 안 망했을 것 같고 삼성도 안 망할 것 같은데 NH농협도 망했을 것 같거든요. 삼성화재도 안 망했을 것 같은데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도 망해 있을 것 같거든요. 왼쪽으로 보면 카카오뱅크가 아마 살아남아 있을 것 같고 혹시 SC제일은행이 살아남아 있을란가? 두 번째로 망할 은행인가? 그 다음에 확실하게 국민카드하고 신한카드는 망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선호하는 회사는 어떻게 선호하냐면 지금 현재 잘 나가는 회사 순으로 선호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30년이 잘 나가는 거는 아니올 시다거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은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왜 은행이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답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죠. 느끼지 않아요? 네. 2019년 상반기에 감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영업주입이 감소하고 있으니 그 감소하고 있는 거기서 원래 기본적으로 이 승진이라는 게 사다리꼴인데, 그 삼각형인데 위로 올라가는데 이 모수가 막 줄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엄청난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서바이브 했지만 어차피 조진 건 매한가지다 이런 걸 거라고. 예. 그래서 30유를 생각 안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생각하는 게 좀 달라야 되는데, 남학생은 지금 결국에는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90세까지 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컨 잡도 생각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여학생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맞벌이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백조하면서 가정주부 하겠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시대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뭔가 맞벌이를 하는데 대략 한 은행이 망할 때쯤에 내가 이제 옷을 벗어도 돼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먹이 살려줄 거거든. 그러니까 결혼도 하셔야 돼요. 골든미스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은행에 있으면 그래도 내가 집 한 채는 장만해 줬잖아. 그러니까 한 50대에 잘리거나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내 가정주부로 살아도 네가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내 집을 장만해 줬는데. 가 가능한데 남학생이 은행에 가는 게 과연 답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은행이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예. 이거 보시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1인당 명목 GDP하고 그다음에 은행원의 초임 연봉을 비교했는데 한국은 1인당 명목 GDP보다 은행원의 초임 연봉이 더 높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말고 싱가포르, 홍콩, 일본 전부 다 낮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전부 다 아시아 국가니까. 그죠? 예. 그러면, 뭐,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은행 초봉이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은행 초봉이 4천만 원인데 이거는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 표는 보니까 국내의 이 보수가 어떤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B는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국내 증권사는 7천만 원이니까 오히려 증권회사는 월급이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좀 낮은 편이다라는 거죠. 물론 7천만 원이니까 여기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이거는 평균 연봉입니다. 평균 연봉. 이거 똑같은 이야기네. 그죠? 예. 뭐죠? 1인당 GDP 대비 은행은의 평균 연봉 비율인데, 한국은 203%, 중국이 좋네. 중국에는 은행에 가야겠네. 예, 뭐 많이 받잖아, 그지? 근데, 뭐, 나머지 나라는 한국보다 더 적다라는, 한국의 은행원의 월급이 지금 많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이 망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특별히 더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은행에, 미국 은행은 지금 5,100만 원인데 우리는 7,800만 원이고, 미국 보험회사는 6,800만 원인데 우리는 6,400만 원. 그러니까 미국 보험회사에 비해서 한국의 보험회사는 좀 덜 받는 것 같다. 그죠? 예. CEO 연봉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 우리나라 그 은행의 CEO는 한 5억에서 한 9억 정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억에서 한 14억 정도 받는다라는 거죠. 그죠? 정권회사는. 그러니까 정권회사의 CEO 연봉은 한 8억, 평균이 한 8억 정도 가운데가. 그 다음에 은행장은 대략 한 7억 정도. 그래서 정권회사가 고액의 연봉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정권회사는 그 은행 이 말고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요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연봉 상위 5인을 이제 사업 보고서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한 걸 보면 상위 5인이 158억이에요. 미래에셋증권. 그러니까 5로 나누면 얼마예요? 158 나누기 5 했으니까 30억 평균 상위 5인이. 그죠? 예. 하나수화증권이 가장 낮은데 이게 42억 원 나누기 5 하면 8억 원 상위 5인이. 근데 이 상위 5인이
반드시 거시기는 아니다. CEO는 아니다. 라는 거에 뭐 조금 이따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예. 뭐 다시 또 소음 비교해 놨네요. 예.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4,200만 원, 4,100만 원. 신한은행 5,500만 원. 그러니까 초봉이 너무 높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제조업 대기업 평균이 4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제조업 대기업 가는 것보다 뭐예요? 은행 가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고요. 증권사는 스타팅은 좀 작을 것 같은데, 스타팅은 작지만, 이 뭐죠? 이 절편은 작은데, 기울기 굉장히 급격해 가지고,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거네. 증권사 인정은 연봉 상위 10인, 아까 상위 5인의 이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네요. 정일문 한투증권 이 사람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55억 받아도 뭐 될 수 있고 최현만 이제 은퇴했죠, 그죠? 회장 이 사람도 51억이니까 뭐 이 사람도 그 창업자 그룹이고 김남구 한국투자증권의 회장이죠. 저 동그룹의 아들이죠, 그죠?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니까 뭐 많이 받는 거 상관없고 양홍수도 대지증권의 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받는 거 상관없고 최임훈 월급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일문 월급쟁이고 최임훈 월급쟁이인데 55억 37억 받으니까 한국투자증권이나 메리증권에는 가볼 만한 것 같네, 그죠? 그 다음 분이 누구냐면 강정구 삼성증권 머시기 대표가 아니고 뭐 지점장이에요. 지점장도 증권회사에서는 실적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36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정준 부국정원 대표도 이 사람은 이제 전문 경영인이죠. 전문 경영인인데 36억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호령 대신 파이낸셜 그룹 회장은 이 전문 경영인이에요. 36억 받고 있고, 김기영 메리증권 사장도 전문 경영인 36억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동진 유다증권 IB 부문 대체수사 팀장이에요, 팀장. 팀장인데 실적 많이 올리면 30몇 억도 받고 있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사니까 뭐 이사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팀원이 지금 팀장이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매니저인데 37억.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월급쟁이라도 평직원이라도 정권회사에서 실적이 많이 나오면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은행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행은 실적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낸 실적이 아니고 은행이 낸 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월급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대표조차도 월급쟁이 사장이라도 정권회사 월급쟁이 사장을 해야지 은행의 월급쟁이 사장을 하면 아니 된다 이런 거죠. 뭐 은행 연봉 많습니다. 예. 1억 시티, 토스 1억 1,600, 하나은행 1억 4천, 1억 1,400. 예, 뭐 이렇습니다. 예. 송복사하고 생보사의 총급여 보니까 뭐 이제 평균은 1억이고요. 그다음에 상위 10% 평균은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보사나 손보사에 취직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근데 아까 정권회사에 비하면 고액 연봉자의 연봉이 팍 올라가는 게 좀 약한 느낌은 좀 들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증권회사를 가고, 아니면 보험회사를 가고, 아니면 은행에 가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은행에 가는 게 좋은 거죠. 어차피 N분의 1로 받을 수 있으니까.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5분 쉬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5분 쉬고 다시 시작할 거고, 15분에 끝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30분까지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남아 계셔도 되고, 아니면 15분쯤에 조용히 나가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지금 10분이니까 15분에 시작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 들어오시면 되겠네. 만약 다른 수업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쉬겠습니다.